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남아 3국 9개 발전소 동시 다운. 2,300만 명이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수도 시스템 마비, 병원 전산망 셧다운. 서방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최소 2주는 걸린다. 하지만 72시간 후 동남아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의 놀라움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칼리드 알마흐무드입니다. 42년을 살며 수많은 위기를 봤죠. 하지만 그날 밤만큼 절망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 23층, 창밖으로 보이던 도시의 불빛들이 순식간에 꺼졌어요.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아니었습니다. 18층에서 멈춰섰어요. 비상등마저 깜빡이다 꺼졌죠. 칼리드는 어둠 속에서 벽을 더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죠. 이게 무슨...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죠. 화면 불빛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칼리드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어요.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카타르 사막보다 더 답답했어요.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비상해치가 열렸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손전등을 비췄어요. 손님, 괜찮으십니까? 칼리드는 밧줄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복도는 칠흑 같았죠. 비상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는 계단, 23층 전부를 걸어야 했어요. 숨이 찼습니다. 무릎이 떨렸죠. 땀이 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10층을 지날 때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을 짚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카오스였어요. 각국 대표들이 소파에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휴대폰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딧불처럼 흔들렸죠. 칼리드는 프랑스 에너지 담당자 피에르를 찾았습니다. 피에르, 대체 무슨 일입니까? 피에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발전소입니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동시에 9곳이 다운됐습니다. 동시에요? 사이버 공격이라고 합니다. 정교한 해킹이라더군요. 칼리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300만 명이었어요. 그만큼의 사람들이 지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죠. 병원이 떠올랐습니다. 수술실에서 불이 꺼진다면요? 중환자실은요?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 6시 미국 기술진이 도착했습니다. CNN 로고가 박힌 헬리콥터가 호텔 옥상에 내렸어요. 칼리드는 로비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각국 대표 40여 명이 모였죠. 미국 팀장 제임스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분석에 최소 48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격 패턴이 매우 복잡합니다. 48시간이었어요. 독일 기술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구는 솔직히 2주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숨죽였죠. 2주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칼리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노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 아래 도시는 검은 실루엣에 불과했죠. 평소라면 밝게 빛나야 할 거리들이 유령처럼 고요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재앙이야. 칼리드는 중얼거렸죠. 카타르와의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가 떠올랐어요. 3개월간 준비한 계약이었습니다. 이번 주 서명 예정이었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요. 다 끝났어. 오전 9시 베트남 에너지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유럽 기술진도 오고 있습니다. 일본 팀도 출발했습니다. 모두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칼리드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자라났습니다. 과연 제 시간에 될까? 그때였습니다. 베트남 보좌관 한 명이 장관에게 속삭였어요. 장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한국 긴급 대응팀이 온다고 합니다. 한국이었어요. 칼리드는 피에르를 돌아봤습니다. 피에르가 어깨를 으쓱했죠. 한국? 삼성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웃음이 회의실에 번졌어요. 칼리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제조업이나 하는 나라가. 하지만 칼리드는 몰랐습니다. 72시간 후 칼리드 자신이 그 말을 후회하게 될 줄은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될 줄은 말입니다. 오전 10시 37분 노이바이 국제공항. 특별기 한 대가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대한항공 로고가 선명했어요. 칼리드는 공항 귀빈실 창문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죠. 베트남 에너지부 장관 응우엔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62명이라고 합니다. 응우엔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62명요? 미국 팀은 200명인데요. 칼리드가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내리고 있었어요. 이동식 컨테이너 12대가 화물칸에서 내려졌죠.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저걸로 뭘 한다는 거죠? 응우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그래도 온 김에 한번 봐야죠. 공항 로비에서 첫 대면이 이뤄졌습니다. 한국 팀 리더가 악수를 청했어요.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죠.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어요. 박지훈입니다. K-긴급 대응팀 총괄 책임자입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칼리드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악수가 짧고 강했죠. 칼리드 알마흐무드입니다. 카타르 에너지 공사에서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중동 최대 에너지 협력 담당자시죠. 박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칼리드는 놀랐어요. 정보가 빠르네. 응우엔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박 팀장님, 솔직히 묻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72시간입니다. 공기가 멈췄습니다. 칼리드는 귀를 의심했어요. 응우엔의 눈이 커졌죠. 뒤에 서 있던 미국 기술진 제임스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72시간? 농담하시는 겁니까? 제임스가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도 최소 2주라고 했습니다. 9개 발전소가 동시에 다운된 겁니다. 사이버 공격 패턴도 아직 분석 중이고요. 박지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석은 생략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필요한 건 분석이 아니라 복구입니다. 제임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매뉴얼도 없이 덤빈다는 겁니까?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수도 있어요. 위험은 감수하겠습니다. 박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칼리드는 그 순간 느꼈어요. 이 사람 단단하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모한 건가 자신감인가?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각국 대표 50여 명이 모였어요. 프랑스 피에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팀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박지훈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에 도면이 떴어요. 모듈형 긴급 발전 시스템입니다. 각 발전소에 임시 전력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메인 시스템을 복구합니다. 독일 기술진 한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임시 전력이요? 2,300만 명을 커버하려면 기가와트급이 필요합니다. 저 작은 컨테이너로요? 충분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국이 뭔지 압니다. 삼성, LG, 현대. 물건 만드는 데는 천재죠. 하지만 이건 제조가 아닙니다. 위기 대응입니다. 경험이 있습니까? 박지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있습니다. 어디서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 원전 냉각 시스템 지원. 2015년 네팔 대지진 때 전력망 긴급 복구. 2020년 레바논 폭발 사고 때 병원 비상전력 구축.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칼리드는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이 그런 곳에 있었다는 걸요.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현장에는 있었던 겁니다. 제임스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좋아요. 경험이 있다 칩시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사이버 공격이 동시다발적이었어요. 백도어가 심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칫하면 복구 중에 또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안보팀도 함께 왔습니다. 박지훈이 손짓했어요. 뒤에서 30대 초반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였죠. 이지은입니다.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센터 팀장입니다. 국정원이요? 피에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겁니까? 이건 단순한 정전이 아닙니다. 테러입니다. 이지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칼리드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테러라는 단어가 공기를 얼렸죠.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응우엔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 팀장님, 정말 72시간이 가능합니까?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실패하면요?
그땐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박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칼리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 목숨을 거는구나.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CNN 기자가 박지훈을 붙잡았어요. 팀장님, 솔직히 72시간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2주라고 했습니다. 한국만 자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박지훈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우린 늘 불가능을 해왔으니까요. 기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칼리드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죠. 오만한가 아니면 진짜인가? 오후 2시 한국팀이 출발했습니다. 트럭 12대가 호텔 앞을 떠났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하노이 북부 발전소였습니다. 칼리드도 차에 올랐죠. 응우엔 장관이 함께했습니다. 칼리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칼리드는 창밖을 봤습니다. 앞서가는 한국팀 차량들이 보였어요. 뭔가 다르긴 합니다. 다르다뇨? 미국이나 유럽팀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칼리드는 말을 멈췄어요. 무모할 정도로 확신에 차 있습니다. 발전소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죽어 있었어요. 평소라면 윙윙거리는 터빈 소리가 들려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한국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가 열렸어요. 안에서 정교한 장비들이 나왔죠. 칼리드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모듈들이 퍼즐처럼 조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이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메인 라인 우선 확보. 김대리 서킷 체크. 예. 박 과장, 냉각수 온도 확인. 확인했습니다. 목소리들이 빠르게 오갔어요. 칼리드는 그 속도에 압도당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같았죠. 각자의 역할이 정확했습니다. 6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8시 첫 번째 모듈이 가동됐어요. 웅 마이너스 낮은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칼리드는 숨을 멈췄죠. 전력 공급 시작합니다. 누군가 외쳤어요. 그 순간 멀리 보이는 병원 건물 하나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창문들이 하나씩 밝아졌어요. 칼리드는 입을 벌렸습니다. 6시간 만에. 응우엔 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칼리드는 여전히 의심했어요. 이게 끝일까? 진짜 72시간 안에 다 복구할 수 있을까? 박지훈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흥건했어요. 첫 단계 성공했습니다. 첫 단계요? 8단계 더 남았습니다. 칼리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해낼지도 모른다는 걸요. 밤하늘 아래 병원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었죠. 11월 15일 오전 3시 27분, 정확히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칼리드는 잠을 못 잤어요. 호텔방 창가에 앉아 하노이 야경을 내려다봤죠. 어제까지만 해도 칠흑이었던 도시에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점점이 퍼져나가는 빛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응우엔 장관이었죠. 칼리드, 지금 당장 나와보세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칼리드는 서둘러 옷을 입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거대한 TV 스크린 앞에 모여 있었죠. CNN이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만에 베트남 하노이 제한발전소 부분 가동 성공.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렀어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태국 방콕 제세발전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제두발전소. 세 곳 모두 파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가동 중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세 개입니다. 벌써 세 곳이나. 피에르가 중얼거렸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제임스가 스크린을 노려봤습니다. 불가능해. 24시간 만에. 시스템 점검만 해도 48시간인데. 도기란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생략했을 겁니다. 안전 절차를 무시했을 거예요. 칼리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어요.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6시 칼리드는 발전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 기술진 62명 전원이 여전히 현장에 있었습니다. 교대도 하지 않고요. 24시간을 꼬박 작업한 거였죠. 박지훈이 컨테이너 옆에서 무전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방콕팀 냉각수 온도 체크. 23도 유지 중입니다. 쿠알라룸푸르팀 서킷 상태는요?
그린입니다. 정상 작동 중. 목소리가 선명했어요. 실시간이었습니다. 칼리드는 그제야 이해했죠. 이들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연결돼 있었어요. 베트남 현지 기술자 10여 명도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달랐죠. 한국 팀원 한 명이 손짓발짓으로 설명했어요. 베트남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확했어요. 저기요. 칼리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협업합니까? 박지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피곤한 미소였지만 따뜻했습니다. 기술은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손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컨트롤룸에서 누군가 뛰어나왔습니다. 팀장님, 제한발전소 메인 터빈 가동 성공했습니다. 공기가 얼었습니다. 박지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팀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하지만 짧았습니다. 곧바로 다시 업무에 복귀했어요. 여전히 6곳이 남아있었으니까요. 칼리드는 터빈 경납고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철제 기계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어요. 칼리드의 심장도 함께 떨렸죠. 이게 말문이 막혔어요. 24시간 전만 해도 죽어있던 기계였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이주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 저 터빈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 한 명이 터빈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손바닥을 쇠파이프에 대고 있었습니다. 칼리드가 다가갔죠. 뭐 하십니까? 온도를 확인합니다. 온도요? 계기판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계기는 숫자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손은 진짜를 느낍니다. 칼리드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온도라고요? 기계를 다루는데 감각으로요? 칼리드는 42년간 숫자만 믿고 살았습니다. 데이터, 통계, 계약서.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이 사람은 손바닥으로 진실을 읽고 있었어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씨, 얼마나 오래 이 일을 했습니까? 18년입니다. 18년. 칼리드는 김민수의 손을 봤어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화상 자국도 보였죠. 이 손들이 얼마나 많은 기계를 만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온도를 견뎌냈을까요? 오전 11시 국제 언론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BBC 기자가 박지훈을 인터뷰했어요. 24시간 만에 세계 발전소를 복구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비결은 없습니다.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박지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린 불가능이 익숙합니다. 한국은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기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칼리드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다고. 오후 3시 칼리드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 20대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각 발전소에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죠. 3명의 한국 기술진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제한발전소 출력 62%, 제세발전소 58%, 제두발전소 41%. 숫자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칼리드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계를 고치는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 전체를 재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은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듯이요. 밤 8시 칼리드는 박지훈을 찾아갔습니다. 박지훈은 컨테이너 밖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도시락을 먹고 있었죠. 김밥이었습니다. 같이 앉아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칼리드가 옆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팀장님. 예. 이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군요. 박지훈이 칼리드를 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들은 기계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박지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맞습니다. 저 발전소 너머에 2,3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일하는 이유입니다. 칼리드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몰랐습니다. 알아갈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48시간 남았으니까요. 박지훈이 일어났어요.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칼리드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죠.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칼리드는 42년 만에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일했을까? 숫자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였을까요? 그 답을 칼리드는 아직 몰랐습니다. 11월 16일 오전 3시 27분, 정확히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칼리드는 컨트롤룸에 서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녹색 불빛들이 가득했습니다. 9개 발전소 중 6곳이 부분 가동 중이었죠. 복구율 67%.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였습니다. 응우옌 장관이 샴페인을 들고 나타났어요. 칼리드, 축하합니다. 72시간 안에 정말 끝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칼리드도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박지훈은 웃지 않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컨트롤룸의 불빛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모니터 화면들이 일제히 깜빡였죠. 무슨 일입니까? 응우엔이 소리쳤습니다. 이지은이 키보드 앞으로 뛰어갔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차 공격입니다. 타겟은 수도 시스템.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방콕 중앙 수처리장 시스템 다운. 쿠알라룸푸르 배수 네트워크 해킹 중.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칼리드는 숨이 막혔어요. 발전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무리였죠. 수백만 명이 단수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제임스가 달려왔습니다. 이건 계획된 거였어. 발전소는 미끼였다고. 한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2단계 공격이었군. 우리의 발전소에 집중시킨 다음 진짜 타겟을 노린 거야. 피에르가 이지은에게 소리쳤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분석 중입니다. 이지은의 얼굴에 땀이 흘렀어요. 화면에 코드들이 미친 듯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녹색. 숫자와 문자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죠. IP 우회 6단계. 프록시 서버 12개. 이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북한 계열 코드 패턴입니다. 북한이요? 응우엔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제임스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건 손 쓸 수 없어. 너무 정교해. 최소 3일은 걸릴 겁니다. 3일이면 수백만 명이 물없이 살아야 합니다. 응우엔이 소리쳤어요. 박지훈이 이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이 시간. 아니, 90분 안에 해보겠습니다. 됩니까? 해야 합니다. 이지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때였습니다. CNN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기자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국팀의 복구 속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너무 빠르다며 조작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칼리드는 귀를 의심했어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프랑스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인터뷰 중이었죠. 72시간 만에 9개 발전소 복구. 불가능합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곧 다시 무너질 겁니다. 영국 기술 평론가도 나왔습니다. 한국팀이 사전에 공격 정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쇼입니다. 자국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쇼. 칼리드의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로비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수군거렸죠. 너무 빨라. 뭔가 이상해. 한국이 처음부터 연루된 거 아냐? 이번 공격도 자작극일 수 있어. 목소리들이 독처럼 퍼졌습니다. 응우옌 장관이 박지훈에게 다가왔어요. 박 팀장님,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당신들, 뭘 알고 있었습니까? 박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린 그냥 복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숫자만 봅니다. 현장은 보지 않아요. 박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칼리드는 그 순간 선택해야 했어요. 믿어야 할까요? 의심해야 할까요? 42년간 쌓아온 합리성이 속삭였습니다. 너무 빨라. 뭔가 있어. 하지만 가슴은 달랐어요. 칼리드는 지난 48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밤새 땀 흘리던 한국 기술진들. 손바닥으로 온도를 재던 김민수.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던 박지훈. 저들이 거짓말을 할까요? 오전 4시 이지은이 헤드셋을 끼고 작업에 몰입했습니다. 서울본부 패턴 분석 결과 전송합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신 완료. 백도어 위치 특정 중. 칼리드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화면에 붉은 점들이 떴어요. 12개였죠. 이지은의 손가락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백도어 제거. 빨간 점 하나가 사라졌어요. 두 번째 백도어 제거. 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제임스가 다가왔어요. 이렇게 빠를 수가 없어. 각 백도어마다 최소 20분은 걸려야 해. 이지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중했죠. 세 번째, 네 번째 동시 제거.
두 개가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한스가 소리쳤습니다. 불가능해. 동시 제거는 시스템 붕괴를 일으킬 수 있어. 하지만 화면은 정상이었습니다. 칼리드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규칙을 만들고 있었어요. 오전 5시 90분이 흘렀습니다. 이지은이 마지막 키를 눌렀어요. 12번째 백도어 제거 완료. 시스템 복구 중. 화면의 모든 빨간 점이 사라졌습니다. 녹색으로 변했죠. 방콕 수처리장 정상 가동. 쿠알라룸푸르 배수 네트워크 복구. 컨트롤룸이 환호성으로 터졌어요. 하지만 이지은은 웃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박지훈에게 말했죠. 팀장님, 이건 끝이 아닙니다. 3차 공격이 올 수 있습니다.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경계 태세 유지합니다. 칼리드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승리의 환호가 아니었어요. 전쟁을 치르는 군인의 눈빛이었습니다. CNN이 다시 속보를 띄웠어요. 한국 사이버안보팀 90분 만에 2차 공격 차단. 하지만 의혹은 여전히. 칼리드는 TV를 껐습니다. 충분했어요. 더 이상 숫자도 의혹도 필요 없었습니다. 칼리드는 직접 봤으니까요. 저들이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칼리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이 사람들, 진짜 전쟁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전쟁의 적은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의심과 불신이었어요. 11시 칼리드는 컨트롤룸에서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카운트다운이 떴어요. 72만에서 시작된 숫자가 이제 2700을 가리키고 있었죠. 27분 후면 정확히 72시간이었습니다. 박지훈이 무전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각 팀, 최종 점검 상황 보고하세요. 무전기에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하노이 제한발전소, 출력 98%, 그린 상태입니다. 방콕 제세발전소, 냉각 시스템 정상, 터빈 회전수 최적치 도달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제두발전소, 전력망 동기화 완료, 도시 전역 송전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하나씩 보고가 들어올 때마다 스크린의 숫자들이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9개 발전소 모두가 정상 가동 중이었습니다. 수도 시스템도 병원 전산망도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칼리드는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왜 그런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칼리드의 나라도 칼리드의 프로젝트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를까요? 응우옌 장관이 박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해내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11월 17일 오전 3시 27분, 정확히 72시간째 되는 순간이었어요. 스크린의 카운트다운이 0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컨트롤룸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죠. 박지훈이 마지막 버튼을 눌렀습니다. 9개 발전소 전체 정상 가동 승인합니다. B-하는 신호음과 함께 스크린 전체가 녹색으로 물들었어요. 100% 복구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 순간 컨트롤룸이 환호성으로 터져나왔죠. 하지만 칼리드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하노이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72시간 전만 해도 칠흑에 잠겨있던 도시가 이제는 수천 개의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거리의 가로등, 아파트의 창문들, 네온사인들, 모든 것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칼리드는 알았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생명이라는 것을요. 저 빛 뒤에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저 작은 나라에서 온 62명이 되살렸다는 것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칼리드는 42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봤지만 이렇게 울어본 적은 없었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뻐서였죠. 아니, 그보다 더 큰 무언가 때문이었습니다. 경애였을까요? 감동이었을까요? 칼리드는 정확한 단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 5시 칼리드는 하노이 제한발전소로 향했습니다. 철수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컨테이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72시간 동안 전쟁을 치렀지만 그들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말이죠. 칼리드는 터빈 경납고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터빈이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칼리드는 철제 난간에 손을 얹었죠. 차가울 줄 알았던 쇠가
놀랍게도 따뜻했어요. 온도가 느껴지시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수였어요. 18년 경력의 기술자였죠. 칼리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따뜻합니다. 어젯밤 냉각수 온도가 떨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김민수가 난간을 쓰다듬었어요. 센서는 정상이라고 했지만 손으로 짚어보니 미세하게 차가워지고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 팀원 전부가 밤새 이 파이프들을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칼리드는 숨이 멎었습니다. 손으로요? 네, 온도를 잃지 않게 하려고요. 우스꽝스러웠죠. 21세기의 최첨단 발전소에서 사람이 손바닥으로 쇠파이프를 데우고 있었으니까요. 김민수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이었을까요? 하지만 그게 맞는 일이었습니다. 기계는 숫자로 움직이지만 기계를 살리는 건 결국 사람의 온도니까요. 칼리드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대로 두었죠. 김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습니다. 칼리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42년간 숫자만 봤습니다. 계약서의 숫자, 통장의 숫자, 실적의 숫자.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당신들은 온도를 봤습니다. 사람의 온도를요. 김민수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전 7시 발전소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현지 주민들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넘었죠.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팀이 출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였습니다. 박지훈과 62명의 팀원들이 버스 앞에 줄지어 섰어요. 주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듬성듬성했던 박수가 점점 커졌죠. 파도처럼 커졌습니다. 광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칼리드도 박수를 쳤습니다. 손바닥이 빨개질 때까지 쳤어요. 응우엔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국팀 여러분, 베트남 정부와 국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생명선이었습니다. 72시간, 이 기적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국 부총리도 화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빛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에너지부 장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들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헌신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박지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이크를 받았죠. 저희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목소리가 잔잔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힘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경험이 있습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경험, 위기를 이겨낸 경험. 그래서 우린 압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법을요. 광장이 숙연해졌어요. 칼리드는 박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갔죠. 박지훈과 마주 섰습니다. 박 팀장님. 네, 칼리드 씨.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박지훈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할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칼리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은 영웅입니다. 영웅은 아닙니다. 우린 그저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엇을요? 어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요. 그래서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주고 싶었습니다. 박지훈이 손을 내밀었어요. 칼리드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아니었어요. 포옹이었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아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뛰었죠. 칼리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다. 힘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도 아니었어요. 진짜 강함은 누군가를 위해 밤새 손바닥으로 쇠파이프를 데울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칼리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온도였구나. 그리고 그 온도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11월 24일 칼리드는 도하의 카타르 에너지 공사 본사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일주일간 쏟아진 국제 언론 보도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CNN, BBC, 알자지라, 르몽드, 뉴욕타임스 모든 주요 언론사가 한국의 72시간을 다루고 있었죠.
칼리드는 그 헤드라인들을 하나씩 읽으며 일주일 전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CNN이었습니다. 한국의 72시간 재난 대응의 새로운 기준 제목 아래 박지훈과 한국 팀원들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이 2주라고 예측한 복구 작업을 한국은 72시간 만에 완수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다. 시스템의 승리이며 정신의 승리였다. 칼리드는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신의 승리 맞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BBC였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보여준 거대한 흰영국 특파원이 직접 베트남 현장을 취재한 르포였어요. 한국 기술진들은 72시간 동안 단 한 명도 숙소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현장에서 잠을 잤고 현장에서 밥을 먹었으며 현장에서 땀을 흘렸다. 이것이 한국식 위기 대응이었다. 칼리드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밤새 손바닥으로 쇠파이프를 데우던 김민수의 모습,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던 박지훈의 뒷모습, 90분 만에 2차 공격을 막아낸 이지은의 손가락, 그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세 번째는 알자지라였습니다. 중동도 배워야 할 한국식 위기관리. 칼리드가 속한 중동 지역 언론이 한국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중동은 오일머니로 세계를 움직이지만 한국은 땀으로 세계를 구한다. 석유가 고갈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 것인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위기를 이겨내는 DNA를. 칼리드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DNA라는 단어가 마음에 박혔어요. 네 번째는 UN 사무총장의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한국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번 사례는 국제사회가 재난 대응에서 새롭게 참고해야 할 모범이 될 것이다. 짧지만 무게감 있는 문장이었죠. 칼리드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유엔이 한국을 인정했다는 것, 그것은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어요. 칼리드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카타르 에너지공사 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였죠.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 재검토에 관한 제안. 칼리드는 키보드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차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제조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첫 문장이었어요. 칼리드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 문장이 맞나? 42년간 쌓아온 합리성이 속삭였죠. 너무 감정적이지 않나? 하지만 칼리드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삼성과 LG를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썼어요. 하지만 72시간 동안 제가 목격한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이었고 헌신이었으며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타이핑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42년간 썼던 보고서들과는 달랐어요. 숫자도 그래프도 없었습니다. 오직 경험과 감동만 있었죠. 한국 기술진들은 밤새 손바닥으로 쇠파이프를 데웠습니다. 센서가 정상이라고 말해도 그들은 손으로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숫자를 보지만 사람은 온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칼리드는 김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18년 동안 쇠파이프를 만져온 그 손, 굳은 살 가득한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를요.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를 가진 민족입니다. DNA라는 단어를 다시 썼습니다. 알자지라에서 본 그 단어였죠.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1997년 IMF로 무너진 경제, 2020년 코로나로 멈춘 세계. 한국은 그 모든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DNA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DNA,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는 DNA. 칼리드의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제안합니다. 카타르와 한국의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를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정신의 공유로 재설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발전기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칼리드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런 보고서는 처음이었죠. 합리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본사 회장이었어요. 칼리드는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칼리드, 자네가 보낸 중간 보고서 읽었네. 예, 회장님. 솔직히 놀랐어. 자네가 이렇게 감정적인 보고서를 쓸 줄은 몰랐거든. 칼리드는 숨을 멈췄어요. 질책이 올까요? 하지만 옳았네.
네. 나도 CNN 보도를 봤어. 한국 대단하더군. 이사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네.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어. 자네가 주도하게. 칼리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마워할 건 없네. 자네가 좋은 눈으로 봤으니까. 그나저나 칼리드, 자네 목소리가 달라졌어. 무슨 일 있었나? 칼리드는 잠시 침묵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모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세계를 봤습니다. 새로운 세계? 네, 숫자 너머의 세계를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좋아. 그 세계를 우리에게도 보여주게. 전화가 끊겼어요. 칼리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하의 마천루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72시간 동안 칼리드가 본 하노이의 불빛만큼 아름답진 않았죠. 왜냐하면 도하의 불빛은 돈으로 만든 것이었지만 하노이의 불빛은 땀으로 되살린 것이었으니까요. 책상 위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한국팀이 떠나던 날 아침 광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62명의 한국 기술진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수백 명의 베트남 주민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 한가운데 박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칼리드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내가 본 건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칼리드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죠. 한국, 동남아 위기 해결 이후 국제적 위상 급상승. 각국에서 협력 요청 쇄도. 칼리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세계가 이제야 알기 시작했구나.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하지만 칼리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72시간 동안 칼리드는 한국을 온몸으로 경험했으니까요. 2025년 2월 14일 칼리드는 인천국제공항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72시간의 기적 이후 칼리드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카타르 마이너스 한국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가 전면 재설계됐고 칼리드는 그 총괄 책임자가 되었죠. 하지만 칼리드가 이곳에 온 이유는 계약서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칼리드는 알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탄생할 수 있었는지를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2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생각보다 추웠어요. 도하에선 느껴본 적 없는 추위였죠.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칼리드는 코트깃을 세우고 택시를 탔어요. 기사에게 명동 호텔 주소를 건넸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기사가 백미러로 칼리드를 봤어요. 아니요, 두 번째입니다. 아, 그래요? 한국 어때요? 칼리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어떠냐고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놀랍습니다. 매 순간이요. 기사가 웃었어요. 그렇죠.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가끔 놀라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싶어서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고 도로엔 차들이 빼곡히 달리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오갔어요.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72시간 동안 칼리드가 되살린 하노이의 불빛처럼요. 호텔에 짐을 풀고 칼리드는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칼리드 씨. 박 팀장님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내일 업무 회의가 예정돼 있죠? 네, 하지만 그 전에 개인적으로 뵙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박지훈이 잠시 침묵했어요. 물론입니다. 한강변 어떻습니까? 저녁 6시예요.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칼리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산타워가 저 멀리 보였어요. 칼리드는 그 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위에서 보면 이 도시가 어떻게 보일까? 저녁 6시 칼리드는 한강 여의도 공원에서 박지훈을 만났습니다. 박지훈은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어요. 업무복이 아닌 평범한 재킷과 청바지였죠. 3개월 만에 본 얼굴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칼리드 씨.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란히 한강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이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 멀리 다리들이 보였고 고층 빌딩들이 강을 따라 늘어서 있었죠. 칼리드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박 팀장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얼마든지요. 그때 하노이에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었습니까? 박지훈이 걸음을 멈췄어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우린 늘 위기 속에 살아왔으니까요. 위기 속에요? 네, 한국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이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건물도 공장도 희망도 모두 타버렸죠. 박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제 할아버지가 그때를 겪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대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살 곳도. 하지만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죠. 그래도 우린 살아야 했다고요. 칼리드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폐허에서 일어났습니다. 맨손으로요. 1960년대 이 나라의 1인당 GDP는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낮았어요. 하지만 5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박지훈이 칼리드를 봤어요. 위기가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매일 무너질 것 같았고 매일 다시 일어서야 했어요. 그게 DNA가 된 겁니다. 칼리드는 전율이 흘렀어요. DNA, 그 단어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지훈이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하루아침에 나라 경제가 무너졌어요. 대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했고 수백만 명이 직장을 잃었죠. 국가부도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자기 집 금반지를, 결혼반지를, 할머니 유품까지 내놨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요. 칼리드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그렇게 모은 금이 수백 톤이었어요. 그걸로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3년 만에요. 3년이요? 네, 세계가 놀랐습니다. 보통 IMF 사태를 겪으면 회복에 10년은 걸리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3년 만에 빚을 다 갚았어요. 어떻게? 국민 전체가 하나가 됐으니까요. 칼리드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2020년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세계가 멈췄을 때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K-방역이라고 들어보셨죠? 드라이브스루 검사, 투명한 정보 공개, 빠른 백신 접종. 전 국민이 협력했습니다. 자유를 제한당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함께 견뎌야 살아남는다는 걸요. 칼리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질문을 쏟아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국민 전체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죠? 박지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슬픈 미소였지만 자랑스러운 미소이기도 했습니다. 우린 배웠으니까요. 혼자선 살 수 없다는 걸요. 이 작은 땅에서 자원도 없이 살아남으려면 함께해야 한다는 걸요.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칼리드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72시간 동안 본 그 헌신이, 그 협력이, 그 희생정신이 어디서 왔는지를요.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70년 이상의 위기를 견뎌온 역사가 만든 거였어요. 이 나라는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시 세운 나라군요. 칼리드가 중얼거렸습니다.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린 압니다. 무너지는 게 얼마나 아픈지를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무너질 때 우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강물 소리만이 고요하게 흘렀어요. 칼리드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3개월 동안 한국에 대해 공부하며 적어놓은 메모들이 빼곡했죠.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1953년 전쟁 직후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칼리드가 수첩을 넘겼어요. 2024년 3만 5천 달러입니다. 70년 만에 500배가 넘게 성장했어요. 이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입니다. 박지훈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문맹률은 80%에서 0%로, 평균 수명은 47세에서 83세로,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138명에서 2.6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게 한 세대, 단 한 세대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칼리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싶었죠. 하지만 지난 3개월간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걸요. 왜냐하면 이 나라 사람들이 모든 것을 걸고 달렸으니까요. 박지훈이 손을 들어 저 멀리 남산타워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죠? 남산타워요. 네. 저곳에서 보면 서울 전체가 보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지금요? 네, 해질 무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남산으로 향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울의 전경이 점점 넓게 펼쳐졌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 모든 것이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처럼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이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칼리드는 난간에 기대어 그 광경을 바라봤죠.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칼리드가 숨을 죽이며 말했어요. 70년 전 이 자리에서 보이던 건 폐허였습니다. 박지훈이 옆에 섰습니다. 불탄 집들, 무너진 건물들, 굶주린 사람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땀으로 만든 거예요. 칼리드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박 팀장님. 네. 제가 몰랐던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칼리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짜 강함이 뭔지를 몰랐던 겁니다. 저는 42년간 힘을 힘으로만 봤어요. 돈, 권력, 기술. 그게 힘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칼리드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힘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거였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견디는 거였고요.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박지훈이 칼리드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아셨군요. 네, 이제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1천만 개의 불빛, 1천만 개의 희망, 1천만 개의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칼리드는 생각했어요. 저 불빛들이 72시간 전 하노이의 불빛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요. 모두 사람의 온도로 만든 빛이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박 팀장님. 뭐가요?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요. 박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우린 그저 보여줬을 뿐입니다. 모신 건 칼리드 씨 자신이에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칼리드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 중얼거렸죠. 나는 오늘 한국을 다시 봤다. 아니, 처음으로 제대로 봤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안다는 건 단순히 나라를 아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다는 뜻이라는 것을요. 2025년 3월 20일 칼리드는 두바이 국제에너지 포럼의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컨벤션홀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80개국에서 온 2,000명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좌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석유 재벌들, 유럽의 기술 기업 CEO들, 아시아의 정부 관료들,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거물들이 모두 이 자리에 있었죠. 그리고 그들 모두가 지금 칼리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대 조명이 칼리드를 비췄어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칼리드는 떨리지 않았어요. 42년간 수많은 발표를 해왔지만 오늘만큼 확신에 찬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칼리드가 말하려는 것은 숫자도 계약도 이익도 아니었으니까요. 진실이었습니다. 칼리드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 이름은 칼리드 알마흐무드입니다. 카타르 국영에너지공사 국제협력이사이며 42년간 이 산업에 몸담아왔습니다.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계약서를 보여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숫자를 말씀드리러 온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목격한 것, 제가 경험한 것,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칼리드는 잠시 멈췄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72시간. 단 두 단어였지만 홀이 조용해졌어요. 지난해 11월 동남아 3국에서 사상 최악의 사이버 마이너스 인프라 공격이 있었습니다. 9개 발전소가 동시에 다운됐고 2,300만 명이 어둠에 갇혔죠. 서방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최소 2주는 걸린다고요. 하지만 72시간 만에 모든 것이 복구됐습니다. 스크린에 하노이의 야경 사진이 떴어요. 어둠에 잠긴 도시가 다시 빛나는 모습이었죠. 누가 해냈을까요? 미국도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는 그 72시간을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저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삼성과 LG 정도만 아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72시간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칼리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본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스크린에 한국 기술진들이 밤새 작업하는 모습이 떴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정신이었습니다. 헌신이었고 희생이었으며 무엇보다 사랑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 62명은 72시간 동안 단 한 명도 숙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잠을 잤고 현장에서 밥을 먹었으며 현장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 발전소 너머에 2,300만 명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요. 칼리드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한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김민수라는 이름의 18년 경력의 엔지니어였죠. 그날 밤 냉각수 온도가 미세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센서는 정상이라고 했지만 그는 손바닥으로 쇠파이프를 짚어보고 알았습니다. 온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와 그의 팀원들은 밤새 손바닥으로 파이프를 데웠습니다. 홀이 숨죽였어요. 손바닥으로요? 21세기의 최첨단 발전소에서 사람이 손으로 쇠파이프를 데우다니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기계는 숫자로 움직이지만 기계를 살리는 건 결국 사람의 온도입니다. 칼리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람의 온도.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42년간 숫자만 봤습니다. 계약서의 숫자, 통장의 숫자, 실적의 숫자.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온도를 봤습니다. 사람의 온도, 생명의 온도, 희망의 온도를요. 스크린에 박지훈 팀장의 사진이 떴습니다. 한국 팀 리더 박지훈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린 늘 위기 속에 살아왔습니다. 1950년 전쟁으로 폐허가 됐고 1997년 경제가 무너졌으며 2020년 전염병이 세계를 덮쳤죠. 하지만 우린 매번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함께였으니까요. 칼리드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청중들이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한국은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됐습니다. 1인당 GDP 67달러에서 35,000달러로 500배 이상 성장했어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칼리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원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겐 석유도 다이아몬드도 넓은 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정신이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정신,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는 정신, 혼자가 아닌 함께 견디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한국의 역사 사진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전쟁의 폐허, IMF 때의 금 모으기 운동, 코로나 드라이브스루 검사, 그리고 72시간의 복구 현장. 그들은 땅은 작지만 마음은 세계를 품고 있었습니다. 칼리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있죠. 하지만 정신은 쉽게 배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위기를 견디며 만들어지는 것이고 절망을 이기며 단련되는 것이며 함께 울고 함께 일어서며 새겨지는 것입니다. 칼리드는 청중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어요. 한국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그들의 일상이었으니까요. 위기는 한국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주저없이 달려갑니다. 자신들이 그 고통을 아니까요. 눈물이 칼리드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온도입니다. 사람의 온도, 생명의 온도, 희망의 온도 말입니다. 칼리드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72시간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힘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진짜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온도라는 것, 그리고 진짜 위대함은 혼자가 아닌 함께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칼리드가 고개를 숙였어요. 1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죠. 2,000명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1분이 지나도 2분이 지나도 계속됐습니다. 칼리드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건 진실을 말한 것뿐인데. 무대에서 내려오자 여러 사람들이 칼리드를 붙잡았습니다. 사우디 석유공사 회장, 독일 지멘스 CEO, 프랑스 에너지부 장관 모두가 악수를 청했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목소리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칼리드는 그들을 뚫고 로비로 나갔습니다. TV 스크린이 보였어요. CNN이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 전문가 칼리드 알 마흐무드의 연설이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72시간을 직접 경험한 그의 증언은 칼리드는 TV를 보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바이의 마천루들이 사막 위에 솟아 있었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칼리드의 머릿속엔 다른 풍경이 있었어요. 하노이의 밤, 한강의 석양, 남산에서 본 서울의 불빛.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하노이 제안발전소 앞이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그곳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대리석에 한글과 베트남어가 새겨져 있었죠. 2024년 11월 14일-17일 72시간의 기적. 대한민국 K- 긴급 대응팀에게 감사를. 기념비 앞에 아이들이 꽃을 놓고 있었어요. 베트남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태극기 스티커를 붙인 공책을 들고 있었죠. 칼리드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프리카 케냐였죠. 가뭄으로 수자원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박지훈이 팀원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또 한 번의 도전입니다. 하지만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늘 그래왔으니까요. 62명의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피곤함도 있었지만 결연함도 있었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말없이 떠났습니다. 화려한 환송도 요란한 취재진도 없었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무게가 있었어요. 칼리드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케냐에서도 기적을 만드시길. 당신들은 할 수 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적은 아닙니다. 그냥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칼리드는 미소 지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칼리드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한국 국기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태극기였죠. 빨강과 파랑이 조화를 이루고 내 모서리에 건공감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칼리드는 그 깃발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 깃발이 상징하는 건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것은 정신의 깃발이었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정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정신,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정신의 깃발이었어요. 칼리드는 수첩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72시간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정신이었다. 작지만 강한 대한민국. 창밖으로 두바이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칼리드는 알았어요. 저 불빛들이 진짜 빛나려면 온도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사람의 온도, 마음의 온도가 말입니다.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이 칼리드의 연설을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술 강국을 넘어 정신 강국으로. 작은 거인 대한민국, 세계가 주목하다. 72시간의 교훈, 진짜 힘은 마음에서 나온다.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박지훈과 62명의 팀원들은 이미 케냐로 떠났고 서울의 사람들은 여전히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세계가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확실한 나라, 자랑하지 않지만 증명하는 나라, 말하지 않지만 행동하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어요. 칼리드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수천 개의 별들이 사막의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칼리드는 생각했어요. 저 별들 중 하나가 한국일까? 작지만 밝게 빛나는 별, 어둠 속에서도 길을 알려주는 별, 그런 별 말입니다. 그리고 칼리드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인류의 희망이라는 것을요. 작지만 강한, 조용하지만 위대한 그런 희망이라는 것을요. 태극기가 어딘가에서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 아래 누군가는 오늘도 위기와 싸우고 있었고, 누군가는 오늘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오늘도 손바닥으로 쇠파이프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온도였고, 힘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었으며, 위대함은 혼자가 아닌 함께였습니다. 72시간이 증명한 진실이었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그 이름이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